한성그룹 본가의 거실을 가득 메운 것은 숨 막힐 듯한 침묵과 바닥에 산산조각 난 도자기 파편들이었다. 창밖으로 내리치는 빗줄기가 통유리 창을 거세게 두드리고 있었지만 실내에 흐르는 냉기보다는 덜했다. 그룹의 회장인 아버지 한성우는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계모 최영숙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 뭉치를 노려보고 있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무리한 사업 확장과 해외 투자의 연이은 실패는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탑을 밑동부터 흔들고 있었다. 채권단은 매일같이 독촉 전화를 걸어왔고 은행들은 추가 대출을 거부하며 목을 조여오는 상황이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도착한 것은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라 마치 조롱과도 같은 기이한 제안서 한 통뿐이었다. 최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한번 집어들고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제안서에는 강원도 산골 깊은 곳에서 사과 농장을 운영한다는 이름 모를 남자가 한성그룹의 부채를 상당 부분 해결해 줄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조건은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모욕적이었다. 자금 지원의 대가로 한성그룹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것이었다. 상대는 재벌가나 유력 정치인의 자제가 아닌 그저 시골 구석에 박혀 사는 농부일 뿐이었다.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인 한성그룹이 고작 농사꾼에게 딸을 팔아넘겨야 한다는 사실은 최영숙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거절하기에는 그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참혹했다. 그 순간 2층 계단에서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터져나왔다. 한성그룹의 막내딸이자 최영숙의 친딸인 한미주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그녀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자신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재원인데 감히 흑투성이 농부에게 시집을 가라는 것이냐며 발악했다. 미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제안서를 집어던지며 자신은 죽어도 그런 곳에는 갈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녀에게 결혼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수단이자 비즈니스였지. 가난한 시골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미주의 히스테릭한 반응에 한성운 회장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버렸다. 최영숙은 날뛰는 딸을 진정시키며 서늘한 시선을 거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한 사람에게로 돌렸다. 그곳에는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감을 지우고 있는 한서윤이 있었다. 서윤은 전처의 딸이라는 이유로 이 집안에서 철저히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자랐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미주와 달리 서윤은 무채색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고 있는 듯했다. 최영숙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에게는 끔찍한 농부의 아내로 보낼 희생양이 필요했고 서윤은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존재였다. 최영숙은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가며 부드럽지만 강압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이것이 가족을 위한 숭고한 희생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서윤을 이 집에서 영원히 치워버리겠다는 아기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룹이 살아야 너도 살 수 있다는 뻔한 논리를 들이대며 선택을 강요했다. 서윤은 자신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일말의 미안함조차 찾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 아버지는 그저 이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방관자일 뿐이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며 마음속으로 냉정한 계산을 끝마쳤다. 이 집은 그녀에게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었고 언젠가는 반드시 탈출해야 할 감옥이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최영숙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실의 공기를 가를 만큼 단호했다. 미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고 최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서윤이 멍청하게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서윤의 생각은 달랐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시골 농부와 사는 것이 매일같이 숨막히는 감시와 멸시를 견뎌야 하는 이곳의 삶보다 더 나쁠 리는 없었다. 어쩌면 이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완벽한 탈출구이자 새로운 기회일지도 몰랐다. 서윤은 자신의 선택이 비굴한 복종이 아닌 주체적인 결단임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날 밤 서윤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재벌가의 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짐은 단촐했다. 화려한 장신구나 명품 가방 대신 그녀가 챙긴 것은 낡은 가죽 다이어리와 경영학 서적들, 그리고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인 작은 펜던트 목걸이뿐이었다. 그녀는 옷장에 걸린 수많은 옷들을 외면하고 활동하기 편한 옷까지 몇 벌만을 트렁크에 담았다. 이 집에서 보낸 20여 년의 세월이 고작 여행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간다는 사실이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어린 시절 혼자 숨죽여 울었던 그 정원도 이제는 안녕이었다.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서윤을 태울 검은 세단이 저택 앞에 도착했다. 배웅을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도 계모도 미주도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의도적으로 그녀의 출발을 외면했을 것이다. 서윤은 익숙한 소외감을 느끼며 차에 올랐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를 통해 힐끔거리며 그녀를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서윤은 그 시선조차 사치라고 느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저택을 빠져나와 텅 빈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점점 뒤로 멀어지고 회색빛 건물들이 사라지자 차창 밖 풍경은 점차 낯선 초록빛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차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자 길은 험해지기 시작했다. 덜컹거리는 차체와 함께 서윤의 몸도 흔들렸다. 강원도의 깊은 산골로 들어갈수록 인적은 드물어졌고 울창한 숲과 깎아지른 절벽만이 그들을 반겼다. 운전기사는 내비게이션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 길을 보며 혀를 찼다. 도대체 이런 곳에 사람이 산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투덜거림이 들려왔다. 서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름 모를 들꽃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자신이 있었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그늘에서 살아남기 위해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살아온 맹수였기 때문이다. 한참을 달린 끝에 차는 어느 비포장도로 앞에 멈춰섰다. 더 이상 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좁고 험한 길이었다. 운전기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며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문을 열었다. 차가운 산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그녀는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운전기사는 도망치듯 차를 돌려 빠져나갔고 흙먼지 속에 서윤만이 홀로 남겨졌다. 주변은 고요했고 오직 바람 소리와 새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녀는 구두굽이 흙길에 빠지는 것을 느끼며 트렁크 손잡이를 꽉 쥐었다. 이제 정말 혼자였다. 서윤은 흙길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길 양옆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사과나무들이 빼곡하게 심어져 있었다. 붉게 익은 사과들이 탐스럽게 달려 있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듯 잡초가 무성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저 멀리 낡은 기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기둥과 빛바랜 지붕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저곳이 그녀가 앞으로 살아야 할 집이라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다. 서울의 대저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서윤은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낡은 집에서 풍겨나오는 묘한 적막감이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대문 앞에 다다른 서윤은 잠시 숨을 골랐다. 문패조차 없는 낡은 나무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멈칫했다. 문 너머에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흉악한 외모의 노인일지 아니면 거칠고 무식한 폭군일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을 떨쳐내고 단호하게 문을 두드렸다.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안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자박자박 흙을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서윤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한 표정을 지었다.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 틈으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윤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남자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키는 압도적으로 컸고 떡 벌어진 어깨는 단단해 보였다. 무엇보다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남자의 눈빛이었다. 챙이 넓은 밀짚 모자 아래로 드러난 그의 눈동자는 깊고 서늘했으며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맹수의 그것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낯선 방문객인 서윤을 보며 놀란 기색도 없이 그저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남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윤을 응시하다가 무심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생각보다 빨리 왔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며 묘한 울림이 있었다. 존댓말도 반말도 아닌 애매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서윤은 그의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똑바로 그를 마주 보았다. 한성그룹의 한서윤입니다. 약속대로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남자는 흥미롭다는 듯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그녀의 트렁크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게 짐의 전부인가? 그의 질문에 서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별다른 말 없이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따라오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마당에 들어선 서윤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밖에서 보던 것보다 마당은 꽤 넓었지만 곳곳에 농기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산만해 보였다. 마당 한켠에는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커다란 개 한 마리가 엎드려 자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삶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인 환경이었다. 남자는 마루에 걸터 앉아 흙 묻은 장화를 벗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방은 저쪽 끝방을 쓰면 돼. 청소는 대충 해뒀으니 알아서 정리하고. 밥은 굶기지 않을 테니 걱정 말고. 그의 태도는 아내를 맞이하는 남편이라기보다는 마치 하숙생을 받는 집주인 같았다. 서윤은 오히려 그런 무관심이 편하게 느껴졌다. 서윤은 남자가 가리킨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서늘했고 곰팡이 냄새가 섞인 흙냄새가 났다. 가구라고는 낡은 서랍장 하나와 이불 한 채가 전부였다. 그녀는 트렁크를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낯선 곳에서 이름 모를 남자와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서윤은 절망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트렁크를 열어 다이어리를 꺼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고 짧은 문장을 남겼다. 새로운 시작. 이것은 끝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쟁취해야 할 삶의 서막이었다. 한편 마루에 앉아있던 남자는 방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 품에서 구겨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다. 그는 라이터를 켜는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중년 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남자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한성그룹이라.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거친 손등에는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흉터들이 가득했고 흙투성이 작업복 아래로 드러난 근육은 단순한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강태무, 그것이 이 남자의 이름이었다. 세상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 제국의 황제가 이곳에 숨어 발톱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창호지 문 틈으로 스며드는 서늘한 새벽 공기가 서윤의 뺨을 스치며 잠을 깨웠다. 서울의 고급 침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딱딱한 바닥이었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몸을 일으켰다. 밤새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느라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다. 그녀는 낡은 거울 앞에 앉아 흐트러진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어제 챙겨온 헐렁한 셔츠와 바지로 갈아입었다.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무력하게 앉아 시간을 낭비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서유는 깊게 심호흡을 한 번 내쉬고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섰다. 새벽에 푸르스름한 빛이 감도는 마당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고 어디선가 규칙적인 파열음이 들려왔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 서유는 마당 한 구석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태무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그는 상의를 탈의한 채 도끼를 휘두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야수와도 같았다. 도끼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등 근육이 꿈틀거렸고 땀방울이 튀어나갔다. 단순히 힘만 좋은 시골 농부의 몸짓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절도 있고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의 몸 곳곳에는 크고 작은 흉터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개 중에는 칼에 베인 듯한 날카로운 자국이나 화상으로 보이는 흔적들도 있었다. 서유는 본능적으로 그 흉터들이 단순한 농사일이나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님을 감지했다. 그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전투의 흔적처럼 보였다. 인기척을 느낀 태무가 도끼질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 무언가를 베어버리던 살기를 미처 감추지 못한 채 번뜩였다. 서유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건넸다. 태무는 아무런 대꾸 없이 도끼를 나무토막에 꽂아두고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무심한 태도 뒤에는 서윤을 관찰하는 예리한 시선이 숨겨져 있었다. 어제 도착한 재벌가 아가씨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갈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서윤은 지나치게 차분하고 담담하게 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다. 부엌으로 들어온 태무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투박한 뚝배기에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고 도마 위에는 각종 채소들이 놓여 있었다. 서유는 돕겠다는 말 대신 조용히 식탁에 수저를 놓으며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태무가 식칼을 쥐고 물을 썰기 시작하는 순간 서윤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도마를 보지도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칼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간격이 자록해듯 일정했다. 요리를 위한 칼질이라기보다는 마치 급소를 노리는 암살자의 검술처럼 섬뜩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칼날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내며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다. 서유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가 평범한 농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식사는 숨 막힐 듯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밥상은 투박했지만 맛은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다. 서유는 입맛이 없었지만 살기 위해서라도 억지로 밥을 밀어 넣었다. 태무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힐끔힐끔 서윤을 관찰했다. 까탈스럽게 반찬 타령을 하거나 밥알을 세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녀는 김치 한 조각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웠다. 태무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무심한 말투로 오늘부터 과수원 일을 도우라고 툭 던졌다. 밥값은 해야지라는 말과 함께였다. 서유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노동은 육체적으로는 고될지 모르나 정신적으로는 복잡한 머릿속을 비울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터였다. 식사를 마친 서유는 태무가 건네준 낡은 작업용 장갑과 장화를 신고 과수원으로 향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사과나무 밭은 관리가 시급해 보였다. 가지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웃자란 가지들이 서로 뒤엉켜 있었고 바닥에는 썩은 사과들이 뒹굴고 있었다. 태무는 별다른 설명 없이 사다리와 전지가위를 던져주고는 저만치 떨어져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서유는 불평할 시간조차 아깝다는 듯
소매를 걷어붙이고 사다리에 올랐다. 처음 해보는 가위질에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가 쑤셔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버텼다. 그녀가 한성그룹에서 살아남기 위해 견뎌온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전 내내 쉼없이 일한 탓에 서윤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그녀는 농장 한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로 향했다. 물이라도 한 잔 마실 생각으로 들어선 창고 안은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건초 더미들이 쌓여 있었다. 구석에는 녹슨 농기구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는데 서윤의 시선을 끈 것은 창고 가장 안쪽 어둠 속에 놓인 낡은 책장이었다. 농기구 창고에 책장이라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서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책장에 꽂힌 책들을 살펴보았다.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책들의 제목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곳에 꽂힌 책들은 농사법이나 귀농 가이드가 아니었다. 글로벌 거시 경제학, 파생상품의 이해기업, 인수합병의 전략과 같은 전문 서적들이 영문 원서와 국문 번역본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심지어 일부 책 사이에는 깨알 같은 메모가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는데 그 필체는 힘있고 날카로웠다. 내용을 대충 훑어보아도 이는 단순히 취미로 읽을 수준의 책들이 아니었다.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나 대기업의 전략기획실 임원들이나 읽을 법한 책들이 강원도 산골 농부의 창고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서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 한 권을 꺼내 펼쳐보았다. 책 안쪽에는 K 엠파이어 그룹 내부 보고서라는 도장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서윤은 급히 책을 덮고 주위를 살폈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강태무라는 남자,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단순히 빚을 갚아주고 여자를 사온 졸부가 아니었다. 그의 완벽한 칼질과 단련된 육체, 그리고 이 전문적인 경제 서적들은 그가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윤은 책을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꽂아두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창고를 빠져나왔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가설과 의문들로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 결혼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소용돌이 속으로 그녀를 밀어넣은 것일지도 몰랐다. 다시 과수원으로 돌아온 서윤은 멀리서 일하고 있는 태무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으로 나무를 손질하고 있었지만 이제 서윤의 눈에는 그가 평범한 농부로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농장 입구 쪽 비포장도로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시골길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급 차종이었다. 차는 농장 입구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창문을 조금 내리고 과수원 쪽을 유심히 살피는 듯했다. 태무의 손길이 일순간 멈췄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차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의 나른함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살기가 그를 감쌌다. 태무는 들고 있던 전지 가위를 주머니에 찔러 넣고는 서윤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있어. 나오지 말고. 서윤이 영문을 몰라 그를 쳐다보자 그는 턱짓으로 검은 세단을 가리키며 짧게 덧붙였다. 손님이 온 것 같지는 않군. 태무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서윤은 그의 악력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을 통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등 뒤에서 태무가 그 차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기척이 느껴졌다. 검은 세단은 태무가 접근하자 잠시 멈춰 서 있는 듯 하더니 이내 속도를 높여 흙먼지를 날리며 사라져버렸다. 단순한 정찰이었거나
길을 잘못 든 척하는 모양새였지만 태무는 그들이 누구인지 짐작하고 있었다. 그룹 내의 반대파 세력이거나 그가 쫓고 있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들이 보낸 하수일 것이었다. 태무는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주머니 속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이제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였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겼다. 조용히 지내며 때를 기다리려 했으나 세상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게다가 이제는 지켜야 할 혹은 감시해야 할 혹까지 하나 늘어버린 상황이었다. 그날 저녁 밥상머리에서의 공기는 아침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태무는 말이 없었고 서윤 역시 낮에 창고에서 본 것들에 대해 묻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를 탐색하고 있었다. 서윤은 숟가락을 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농장 일이 생각보다 힘드네요. 내일은 장터에 나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좀 사와야겠어요. 태무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도망칠 구실을 찾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서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다. 트럭 열쇠는 신발장 위에 있어. 운전은 할 줄 아나? 서윤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시험해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의 정막은 더욱 짙어졌다. 서윤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조합해 보았다. 강태무라는 남자는 위험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가 한성그룹이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숨기고 있는 발톱이 무엇이든 간에 그녀는 그것을 확인해야만 했다. 만약 그가 정말로 거대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라면 그녀의 비상한 경영 능력과 그의 힘이 합쳐졌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는 상상 이상일 것이었다. 서윤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이 결혼은 실패한 거래가 아니라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이었다. 반대편 방에서 태무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한서윤에 대한 상세한 조사 보고서가 떠 있었다. 한성그룹의 버려진 딸이자 천재적인 경영 감각을 가졌으나 가족들에 의해 철저히 짓밟힌 비운의 인재.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태무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걸렸다. 생각보다 재미있는 여자가 들어왔군. 그는 창고에 숨겨둔 책들을 그녀가 건드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미세하게 위치가 바뀐 책들과 바닥에 찍힌 작은 발자국이 그 증거였다. 그녀가 자신의 비밀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태무는 묘한 기대감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복수에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일지도 몰랐다. 창밖에서는 밤새 부엉이가 울어대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한 지붕 아래 두 명의 포식자가 서로의 정체를 숨긴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시골 농부 부부의 모습이었지만 그 내면에서는 치열한 두뇌 싸움과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윤은 태무가 평범한 농부가 아님을 확신했고 태무는 서윤이 평범한 인형이 아님을 간파했다. 이 위험한 동거가 어떤 파국을 맞이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동맹으로 이어질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내일 해가 뜨면 두 사람의 관계는 오늘과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읍내 공판장의 아침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시끄럽고 분주했다. 각지에서 올라온 트럭들이 뒤엉켜 있었고 상인들의 고함과 경매사의 확성기 소리가 뒤섞여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태무의 낡은 트럭 조수석에서 내려 이 낯선 풍경을 잠시 응시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했다. 태무가 수확한 사과의 출하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장부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흙이 묻은 작업복 대신 깔끔한 슬랙스와 셔츠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였다. 비록 명품 정장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차분하고 지적인 아우라는 시장통의 거친 분위기와 묘한 대조를 이루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태무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트럭 짐칸에 기대어 서서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서유는 사과 상자를 싣고 온 지역 중간상인 김 사장에게 다가갔다. 그는 입에 이쑤시개를 문 채 거만한 태도로 다른 농부들에게 헐값이나 다름없는 가격을 부르고 있었다. 서윤이 태무의 사과 상자를 가리키며 정당한 가격을 요구하자 김 사장은 코웃음을 쳤다.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가 감히 시세를 논하냐며 윽박지르는 그의 목소리에는 무시와 조롱이 가득했다. 그는 사과 몇 알을 집어들더니 흠집이 있다느니 색깔이 안 좋다느니 하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주변의 농부들은 익숙한 상황인 듯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지만 서유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김 사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흥정이 아니라 자존심이 걸린 비즈니스였다. 서유는 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펼쳤다. 그곳에는 지난 3년간의 전국 사과 도매 가격 추이와 현재 서울 가락시장의 경매 낙찰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데이터를 읊기 시작했다. 현재 서울의 백화점 납품 단가와 김 사장이 제시한 가격의 차이가 유통마진을 고려해도 30% 이상 불합리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그녀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한 법률 조항까지 언급하며 김 사장의 매입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사장의 얼굴이 점차 불그락푸르락 변해갔다. 단순히 시골 아낙네라고 생각했던 여자의 입에서 논리정연한 경제 용어와 법률 지식이 쏟아져 나오자 그는 말문이 막혀 뻐끔거릴 뿐이었다. 주변의 소음이 잦아들고 사람들의 이목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서유는 기세를 몰아 김 사장에게 계산기를 내밀며 최종 가격을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녀의 태도는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당황한 김 사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고 결국 서윤이 제시한 가격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주변 농부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서윤은 계약서를 챙겨 넣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김 사장의 욕설 섞인 투덜거림이 들려왔지만 그녀에게는 승전가처럼 들릴 뿐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한성그룹의 그늘을 벗어나 오롯이 자신의 능력으로 쟁취한 첫 번째 승리였다. 트럭으로 돌아온 서윤을 맞이한 것은 태무의 묘한 시선이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있었다.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눈치였다. 트럭에 시동을 걸며 태무가 툭 내뱉었다. 제법이군. 짧은 칭찬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진정성이 느껴졌다. 서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태무가 자신을 단순한 짐짝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돌아오는 차 안에는 이전의 어색한 침묵 대신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인정이 섞인 편안한 공기가 흘렀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농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늦은 점심을 준비했다. 서윤이 찌개 재료를 다듬고 태무가 쌀을 씻는 모습은 제법 자연스러운 부부처럼 보였다. 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농장 입구 쪽에서 요란한 클락션 소리가 울려 퍼지며 정막을 깼기 때문이다. 낯익은 고급 외제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서윤의 손에서 칼이 툭 떨어졌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계모 최영숙이었다. 흙바닥에 닿는 명품 구두가 더러워질까봐 인상을 찌푸리며 내리는 그녀의 모습은 이 시골 농장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굳어졌다. 이곳까지 그녀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최영숙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으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낡은 기와집과 여기저기 널린 농기구들을 보며 그녀는 혀를 찼다. 그녀의 뒤에는 건장한 경호원 2명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최영숙은 서윤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다. 꼴 좋구나. 이런 구석에 처박혀서 농사꾼 뒷바라지나 하고 있다니.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윤의 가슴에 꽂혔다. 하지만 그녀가 온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한성그룹의 자금난이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서윤이 혹시라도 숨겨둔 비자금이나 폐물이라도 있을까 싶어 그것을 갈취하러 온 것이었다. 최영숙은 서윤에게 당장 돈이 될 만한 것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섣불리 대응할 수 없었다. 계모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반항하면 할수록 더 큰 보복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부엌에서 나오던 태무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젖은 손을 대충 닦으며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최영숙은 태무를 보자마자 기가 차다는 듯 비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그 농사꾼이냐? 꼴의 남편이라고 나서는 거니? 주제 파악이나 해라. 이 천한 것들아. 그녀는 태무를 향해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냈다. 그녀의 눈에 태무는 그저 돈 몇 푼에 팔려간 딸을 데리고 사는 무지한 시골 뜨내기에 불과했다. 경호원들도 낄낄거리며 태무를 위협하듯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태무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짐승의 그것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을 뿐이었다. 태무는 서윤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리고 낮고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아내에게 함부로 짓거리지 마. 단순한 경고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뼈를 깎는 듯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최영숙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히며 뒤로 주춤 물러섰다. 태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평범한 농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선을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지배력이었다. 경호원들조차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고 긴장한 표정으로 태무를 주시했다. 내 땅에서 당장 꺼져. 태무가 다시 한번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의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흉기였다. 최영숙은 자존심이 상해 바들바들 떨면서도 감히 대꾸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알 수 없는 위압감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분함을 참지 못하고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두고 보자. 이깟 놈들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그녀는 서윤을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보내고는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다. 검은 세단이 꽁무니를 빼며 사라질 때까지 태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태무는 그제야 몸을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수치심과 안도감이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애썼다. 태무는 그런 서윤에게 다가가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그의 위로는 서툴렀지만 따뜻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태무를 보았다. 항상 무심하고 차가워 보였던 그의 눈에 처음으로 걱정과 연민이 비치고 있었다.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다. 이 남자는 단순한 계약 관계의 남편이 아니라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녀의 마음속에서 태무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그날 밤 태무는 잠든 서윤을 확인하고 조용히 집 밖으로 나왔다. 그는 창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낡은 구형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켰다. 짧은 신호음 끝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태무의 목소리는 낮고 냉철하게 변했다. 한성그룹 재무 상태와
최영숙의 개인 채무관계 샅샅이 뒤져서 보고해. 그리고 오늘 내 땅을 밟은 쥐새끼들 신원 파악해서 처리하고.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농부가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신의 사람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는 제왕이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의 눈동자는 복수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태무는 이미 일어나서 트럭을 손보고 있었다. 어제와 다름없는 평온한 아침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태무는 서윤을 보자 무심하게 툭 던졌다. 읍내에 다시 나갈 거야. 사과판 돈 정산해야지. 내 목도 챙겨. 서윤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어제의 그 살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퉁명스러운 농부로 돌아온 그가 왠지 밉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화를 신었다. 이제 그녀에게 이곳은 낯선 유배지가 아니라 함께 지켜내야 할 소중한 터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알 수 없는 남자 강태무가 있었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시골길을 달리는 동안 서유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최영숙이 다녀간 이상 한성그룹은 더 강한 압박을 가해올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서윤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서윤은 혼자가 아니었다. 옆자리에 앉아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남자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그녀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었다. 그가 보여준 보호 본능과 능력이라면 함께 싸워볼 만했다. 서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반격을 위한 치밀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흙탕물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진주처럼 그녀의 눈동자가 총명하게 빛났다. 며칠째 계속되던 무거운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강원도 산골의 날씨는 변덕스러웠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언가를 토해낼 듯 검은 구름을 잔뜩 머금고 있었다. 서유는 빨래를 거두며 불안한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태무는 평소와 다름없이 과수원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수시로 허리를 펴고 숲쪽을 응시하거나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서유는 그가 무엇인가를 감지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며칠 전 최영숙이 다녀간 이후 농장 주변에는 알 수 없는 인기척이 늘어났다. 밤이면 산짐승 소리가 뚝 끊기거나 낯선 발자국이 발견되기도 했다. 태무는 서윤에게 해가 지면 절대로 밖에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심한 농부의 것이 아니라 경계태세에 돌입한 전사의 눈빛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기다렸다는 듯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천둥번개가 밤하늘을 찢어밟길 듯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낡은 기와집은 거센 바람에 덜컹거렸다. 저녁 식사를 마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태무는 숟가락을 내려놓자마자 거실 불을 모두 끄고 촛불 하나만을 켰다. 그는 서윤을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오늘 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방에서 나오지 마. 문을 걸어 잠그고 내가 부를 때까지 절대 열지 마라.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묻고 싶었지만 그의 단호한 태도에 눌려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자 태무는 마루에 앉아 어둠 속을 응시하며 품 안에서 날카로운 단검 하나를 꺼내 들었다. 자정이 넘어가자 빗소리에 섞여 불길한 소음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진흙을 밟는 둔탁한 군화 소리와 금속길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빗소리 사이를 뚫고 들어왔다. 태무는 촛불을 손으로 눌러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농장 울타리를 넘어 들어온 불청객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다. 적어도 5명 이상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태무는 그들이 누구인지
짐작하고 있었다. K 엠파이어 그룹 내에서 그를 제거하고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반대파 세력이 보낸 사냥개들이었다. 그들은 태무가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숨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확실하게 숨통을 끊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태무의 입가에 서늘한 조소가 걸렸다. 제 발로 지옥을 찾아온 놈들에게 자비란 없었다. 황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박살나며 들이닥친 괴한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당황했다. 그들이 적외선 고글을 착용하고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안에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천장에서 검은 그림자가 떨어져 내렸다. 태무였다. 그는 가장 앞서 들어오던 놈의 목덜미를 가격해 단숨에 기절시키고는 그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빼앗아 옆에 있던 다른 놈의 명치를 찔러 넣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두 명의 거구가 바닥으로 쓰러졌다. 남은 놈들이 당황하여 무기를 휘둘렀지만 좁은 거실은 이미 태무의 동무대였다. 번개가 칠 때마다 번쩍이는 섬광 속에서 태무의 움직임은 귀신처럼 빨랐다. 그는 놈들의 공격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급소만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방 안에 숨죽여 있던 서유는 밖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파열음과 둔탁한 타격음에 공포에 질려 입을 막았다. 물건이 부서지고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여 지옥도를 그려내고 있었다. 그녀는 문손잡이를 잡고 망설였다. 태무가 나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만약 그가 잘못된다면 그녀 역시 무사할 수 없을 것이 뻔했다. 서유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렸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었다. 부서진 가구 파편들이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건장한 남자들이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다. 그 한가운데에 태무가 서 있었다. 그의 흰 셔츠는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 격인 남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남자의 목소리에도 태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누가 보냈지? 태무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처럼 차가웠다. 남자가 공포에 질려 대답하지 못하자 태무는 주먹을 들어 올렸다. 서유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저 남자는 그녀가 알던 무뚝뚝한 농부가 아니었다. 그는 살인 기술을 완벽하게 체화한 인간 병기였다. 상황이 종료되자 태무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남자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빗속으로 놈들을 하나둘씩 던져버리는 그의 모습은 처절하면서도 고독해 보이기도 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태무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서윤을 발견하고 멈칫했다. 나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지쳐 보였다. 그는 피 묻은 손을 감추려는 듯 등 뒤로 숨기며 서윤의 시선을 피했다. 자신이 보여준 잔혹한 모습에 그녀가 겁을 먹고 도망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윤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게 태무를 향하고 있었다. 서윤은 말없이 부엌으로 가서 구급상자와 깨끗한 수건을 챙겨왔다. 그리고 태무의 팔을 잡아 이끌어 의자에 앉혔다. 태무는 당황한 듯 거부하려 했지만 서윤의 손길은 단호했다. 가만히 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행동은 침착했다. 서윤은 가위로 태무의 피 젖은 셔츠를 잘라내고 상처를 살폈다. 왼쪽 어깨부터 가슴까지 길게 베인 상처가 깊게 패여 있었다. 조금만 더 깊었으면 치명상이었을 끔찍한 상처였다. 서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소독약을 상처 부위에 부었다. 태무는 고통스러운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상처를 봉합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방 안은 서윤의 숨소리와 태무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가득했다. 태무는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서윤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평범한 재벌가, 아가씨라면 기절하거나 도망쳤을 상황에서 그녀는 놀라운 담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치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 태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섭지 않나? 내가 괴물 같지 않아? 서윤은 붕대를 매듭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태무의 지친 얼굴이 비쳤다. 무서워요. 하지만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죽었겠죠. 괴물이라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내 남편이자 내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서윤의 대답은 태무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추악한 이면을 들키고도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했다. 태무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이 여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면 진실을 말해야 했다. 나는 단순한 농부가 아니야. 당신도 이미 눈치챘겠지만 내 목을 노리는 놈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잔인한 조직이다. 오늘 온 놈들은 그저 시작일 뿐이야. 태무는 고개를 들어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날이 밝는 대로 여길 떠나 당신 집으로 돌아가든 외국으로 나가든 내 곁에 있으면 당신도 죽어.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이자 경고였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태무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갈 곳이 없어요. 그 집은 저에게 지옥이고 밖은 낭떠러지예요. 당신이 누구든 어떤 위험 속에 있든 저는 당신 곁에 있겠어요. 우리는 계약으로 묶인 부부잖아요. 계약 파기는 제가 결정해요. 서윤의 말은 태무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전장에 뛰어들 준비가 된 전우였다. 태무는 잡힌 손에 힘을 주며 쓴웃음을 지었다. 후회할 텐데. 서윤은 미소로 답했다. 후회는 안 해보고 하는 말이죠. 두 사람은 빗소리를 배경으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고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었다. 마당에 널브러져 있던 괴한들은 밤사이 말끔히 사라져 있었다. 태무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처리한 모양이었다. 서윤은 엉망이 된 거실을 치우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일상은 완전히 끝났다. 그녀는 태무와 함께 걷게 될 길이 가시밭길임을 알았지만 두렵지 않았다. 태무는 마당에서 흙투성이가 된 트럭 대신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덮개를 걷어냈다. 먼지 쌓인 방수포 아래에서 날렵한 검은색 세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최고급 방탄유리와 특수 타이어로 무장한 그 차는 태무의 진짜 신분을 대변하는 물건이었다. 태무는 차문을 열고 서윤을 불렀다. 짐 챙겨 서울로 간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은둔 생활을 끝내고 세상 밖으로 나가 자신의 자리를 되찾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서윤은 낡은 가방을 들고 나와 그의 옆에 섰다. 그녀 역시 서울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망자가 아닌 정복자로 돌아가 자신을 버린 가문과 세상을 향해 통쾌한 복수를 날릴 시간이었다. 태무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자 묵직한 엔진음이 산골의 고요를 깨뜨렸다. 차는 미끄러지듯 농장을 빠져나와 서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백미러 속으로 멀어지는 낡은 기와집을 보며 두 사람은 각자의 결의를 다졌다.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태무는 선글라스를 끼며 서윤에게 서류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K엠파이어 그룹의 지분 구조와 한성그룹 인수합병 계획서가 들어있었다. 서윤은 서류를 훑어보며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판도를 뒤집을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태무는 운전대를 잡은 채 덤덤하게 말했다. 당신이 내 칼이 되어줘. 나는 당신의 방패가 될 테니.
한성그룹 당신이 가지고 싶다면 갖게 해주지. 서윤은 서류를 덮고 태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야망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좋아요. 거래 성립이네요. 서울로 향하는 길은 멀었지만 차 안의 공기는 뜨거웠다. 농부 강태무와 버려진 딸 한서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제국의 황제와 여왕이 되어 자신들의 왕좌를 되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서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다짐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 옆에 이 남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으리라. 태무 역시 곁눈질로 서윤을 보며 생각했다. 이 여자는 내 운명이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유일한 사람이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중심부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은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선장실과도 같은 분위기였다. 채권단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회사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최영숙은 책상 위에 쌓인 독촉장들을 신경질적으로 밀어내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녀가 믿었던 해외 투자건은 사기로 판명났고 비자금 계좌마저 동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명동 사채 시장의 큰손이라 불리는 박 회장에게 급전을 빌리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늙고 탐욕스러운 박 회장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젊고 고분고분한 여자를 원했다. 최영숙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강원도 산골에 처박아둔 의붓딸 한서윤이 떠올랐다. 그녀에게 서윤은 딸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유용한 담보물에 불과했다. 최영숙은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당장 변호사를 대동하고 강원도로 내려가 서윤을 데려오고 그 농사꾼 놈과는 강제로라도 이혼 도장을 찍게 하라는 명령이었다.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미주는 킬킬거리며 즐거워했다. 언니가 농부한테서 풀려나서 다행이네. 박 회장님은 돈은 많으니까 호강하겠어. 물론 여든이 다 된 노인네 수발을 들어야겠지만 미주의 말에는 언니에 대한 걱정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자신의 안위를 위한 안도감과 서윤의 불행을 즐기는 악에만이 가득했다. 모녀는 서윤이 순순히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은 서윤이 이미 자신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서울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서울 한남동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위치한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있었다. 태무가 운전하는 검은 세단은 일반 지도에는 표시조차 되지 않는 사유 도로를 지나 요새처럼 지어진 대저택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서윤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압도되어 말을 잃었다. 겉으로 보기엔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미술관처럼 보였지만 곳곳에 배치된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경호 인력들은 이곳 주인의 위상을 짐작게 했다. 차가 멈추자 대기하고 있던 정장 차림의 사용인들이 도열하여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그들의 절도 있는 인사 소리가 지하 주차장을 울렸다. 서윤은 멍하니 태무를 바라보았다. 흙 묻은 작업복을 입고 사과를 따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제국의 황제가 귀환한 듯한 위엄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태무의 안내를 받아들어선 저택의 내부는 화려함보다는 세련되고 차가운 모더니즘의 극치였다. 넓은 거실 중앙에는 수십 대의 모니터가 설치된 상황실이 마련되어 있었고 엘리트라 불릴 법한 인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태무가 나타나자 그들은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기립했다. 태무는 그들에게 눈짓으로 가벼운 인사를 건네고 서윤을 2층 드레스룸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서윤의 치수에 딱 맞는 최고급 의상들과 보석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태무는 서윤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전쟁이야. 그에 걸맞은 갑옷을 입어야지. 당신이
한성그룹의 초라한 딸이 아니라 이 제국의 안주인임을 세상에 보여줘. 그의 말은 서윤의 가슴속에 잠들어 있던 야망과 투지를 일깨웠다. 서윤은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쳐 완벽하게 변신했다. 촌스러운 농부의 아내 차림을 벗어던지고 우아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세련된 메이크업으로 생기를 되찾았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는 지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그때 등 뒤에서 문이 열리고 태무가 들어왔다. 그 역시 며칠간 입고 있던 허름한 옷을 버리고 이탈리아 장인이 맞춤 제작한 블랙 슈트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다. 머리를 깔끔하게 넘기고 냉철한 눈빛을 한 그는 서윤이 처음 만났던 야수의 모습과는 또 다른 지적이고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거울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확신을 주고받았다. 이제 그들은 완벽한 한 쌍의 파트너였다. 두 사람은 저택 내부에 마련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작전 회의에 돌입했다. 태무는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도표와 인물 관계도를 띄웠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그가 은밀하게 수집해온 K 엠파이어 그룹 내의 부패 세력과 한성그룹 최영숙의 비리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태무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최영숙과 결탁한 내부 배신자의 사주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 서윤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한성그룹의 이중 장부 위치와 최영숙이 비자금을 세탁하는 데 이용한 페이퍼 컴퍼니의 정보를 태무에게 제공했다. 서윤의 정보는 태무가 가진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완벽하게 채워주었다. 태무는 서윤이 건넨 정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다. 결과는 완벽했다. 이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한성그룹은 공중분해될 것이고 최영숙과 그 일당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었다. 태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정리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법적인 처벌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즉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철저하게 뺏어야 해요. 그들이 저에게 주었던 모멸감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비참하게 바닥으로 끌어내려야 해요. 서윤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도끼에 태무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동의의 뜻을 표했다. 그래, 우리는 그들을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뜨릴 거야.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서윤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최영숙이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태무의 눈짓을 받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연결했다. 최영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너 어디니? 당장 서울로 올라와라. 내 아빠가 위독하시다. 뻔한 거짓말이었다. 서윤은 입가에 비소 머금고 침착하게 대꾸했다. 안 그래도 올라가는 중이에요. 내일 있을 그룹 창립 기념일 파티에는 참석해야죠. 저도 드릴 선물이 있거든요. 최영숙은 서윤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 와서 네 몫을 다해라. 딴 생각 말고 얌전히 오기나 해. 전화를 끄는 서윤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파티는 내일 저녁 한성그룹 본사 그랜드 볼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 자리는 최영숙이 서윤의 이혼과 재혼을 공식화하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마련한 쇼케이스였다. 하지만 태무와 서윤에게 그곳은 적들의 목을 칠 처형장이 될 것이었다. 태무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K엠파이어 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을 대기시키고 내일 파티장에 잠입할 요원들을 배치했다. 그는 단순한 폭로가 아닌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짓누르는 화려한 등장을 계획하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내일 죽은 줄 알았던 황제의 귀환과 버려진 공주의 화려한 복수극을 동시에 목격하게 될 것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테라스에 나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를 향해 손짓하는 것 같았다. 어릴 적 그녀는 저 불빛들 속에서 항상 외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의 곁에는 누구보다 강하고 든든한 남자가 서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태무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재킷을 덮어주었다. 떨리나 그의 질문에 서유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요, 설레요. 내일 그들의 표정이 어떨지 상상만 해도 짜릿해요. 태무는 그런 서윤을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내일이 지나면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대용품이 아니야. 당신 그 자체로 빛나는 별이 될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밝은 달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시골 농장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했던 시간들을 지나 이제는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그들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처럼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태무는 서윤의 손을 꽉 쥐었다.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서윤 역시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다짐했다. 이 남자를 왕좌에 앉히고 자신 또한 그 옆에 당당히 설 것이라고. 폭풍전야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태무와 서윤을 태운 리무진 행렬이 한성그룹 본사를 향해 출발했다. 경호 차량들의 호의를 받으며 달리는 리무진 안에서 서윤은 창밖을 응시했다. 거리의 전광판에는 한성그룹의 창립 기념일 행사를 알리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최영숙과 한미주가 웃으며 인터뷰하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서윤은 차갑게 중얼거렸다. 마음껏 웃어도 그게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태무는 서윤의 손등에 가볍게 키스하며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준비됐나, 마이 퀸? 서윤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매혹적인 미소로 답했다. 물론이죠, 킹. 차는 도심의 숲을 가로지르며 결전의 장소로 속도를 높였다. 한성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위 1%가 뿜어내는 허영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놓인 최고급 샴페인과 캐비어는 이 파티의 호화로움을 대변하고 있었다.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한성그룹의 위태로운 재정 상태와 곧 발표될 구조조정 소식이었다. 그러나 주최자인 최영숙은 그런 우려 섞인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호스트로서의 여유를 연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알이 굵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 채 손님들을 맞이하며 가식적인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한미주가 서 있었는데 그녀 역시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주변의 시선을 즐기고 있었다. 최영숙은 파티장 구석에 앉아있는 박 회장을 힐끔 쳐다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탐욕스럽게 생긴 그 노인은 오늘 밤 자신에게 넘어올 젊은 신부를 기다리며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최영숙에게 서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회사의 부도를 막아줄 담보물에 불과했다. 그녀는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해하는 비서실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 계집애는 아직 멀었어?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내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 비서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도착 5분 전이라는 보고를 올렸다. 최영숙은 샴페인을 한 모금 들이키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오늘 밤 서윤의 이혼과 재혼을 동시에 발표하고 나면 모든 골치 아픈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성공적인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때 웅성거리던 파티장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더니 입구 쪽에서부터 기묘한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고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두 남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그들은 마치 시상식의 레드카펫을 밟는 영화배우처럼 당당하고 우아한 자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여자는 짙은 미드나잇 블루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실루엣과 절제된 노출이 그녀의 고혹적인 매력을 극대화했다. 그녀의 곁에 선 남자는 완벽한 핏의 블랙 슈트를 입고 있었으며 그 압도적인 비율과 카리스마는 주변의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 정도였다.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즉시 알아보지 못하고 수군거렸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변신한 그들의 모습에 좌중은 숨을 죽였다. 최영숙과 한미주는 입구에 나타난 인물들이 서윤과 그 농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촌스러운 몸빼 바지를 입고 있을 거라 예상했던 서윤은 그 어떤 재벌가 영예보다 기품이 넘쳤고 흑투성이 농부여야 할 강태무는 마치 황제와 같은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미주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들고 있던 잔을 꽉 쥐었다. 자신이 거절했던 남자가 저토록 근사한 모습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영숙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어디서 저런 옷을 빌려 입고 와서 쇼를 하는 거냐며 속으로 비웃음을 날렸지만 본능적인 불안감은 지울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서윤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최영숙은 서윤을 노려보며 이 사이로 독설을 내뱉었다. 제정신이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 천한 농사꾼을 데리고 와? 당장 끌어내기 전에 내 발로 나가. 박 회장님이 기다리신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살기가 가득했다.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최영숙을 내려다보았다. 예전에 주눅든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는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우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초대해놓고 문전박대라니 예의가 없으시네요, 어머니. 그리고 제 남편에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후회하실 텐데요. 서윤의 당돌한 태도에 최영숙은 말문이 막혀 뒷목을 잡을 뻔했다. 옆에 있던 한미주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언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주제 파악 좀 해. 농사나 짓던 사람이 양복 좀 입었다고 신분 세탁이라도 된 줄 알아? 미주는 태무를 향해 비웃음을 날리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태무는 미주를 벌레 보듯 무시하며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무관심은 미주의 자존심을 짓밟기에 충분했다. 태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파티장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토를 확인하러 온 정복자였다. 태무는 서윤의 손을 잡고 단상 쪽으로 걸어갔다. 경호원들이 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태무가 가볍게 손을 들어 제지하자 어둠 속에서 정장 차림의 건장한 남자들이 나타나 경호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최영숙은 비명을 지르며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단상에 오른 태무는 마이크를 잡았다. 웅웅거리는 하울링 소리와 함께 장내의 정적이 감돌았다. 태무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즐거운 잔치에 불청객이 되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께 보여드릴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서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태무의 신호와 함께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집중되었다. 화면에는 최영숙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돈을 횡령하는 내역과 이중 장부의 실체, 그리고 태무의 부모님을 살해 사주한 당시의 통화 녹취록이 자막과 함께 재생되기 시작했다. 또한 최근 서윤과 태무를 청부 살해하려 했던 정황 증거들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파티장은 충격과 공포로 얼어붙었다. 우아한 사모님으로 포장되었던 최영숙의 추악한 민낯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순간이었다. 최영숙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만하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영상이 끝나자 화면에는 새로운 로고가 떴다. 거대한 지구본을 형상화한 황금색 엠블럼. 그것은 전 세계 금융과 물류를 장악하고 있는 초거대 기업 K엠파이어 그룹의 로고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성그룹 인수 합병 완료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다. K엠파이어가 한성그룹을 인수했다는 소문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태무는 넥타이를 살짝 풀며 차가운 미소로 선언했다. 오늘부로 한성그룹은 K엠파이어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새로운 주인을 소개하지요. 그는 서윤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태무는 충격에 빠진 군중을 향해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혔다.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K엠파이어 그룹 회장 강태무입니다. 그 한마디는 핵폭탄급 위력을 가지고 파티장을 강타했다. 전설 속의 인물로만 알려졌던 은둔형 경영자 강태무가 바로 저 농부였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순간 파티장 곳곳에 숨어있던 K엠파이어의 임원진 수십 명이 일제히 앞으로 나와 태무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우렁찬 인사소리가 볼륨을 가득 메웠다. 최영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농부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닿을 수 없는 하늘 위의 존재였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한미주는 멍하니 태무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걷어찬 복덩어리가 다이아몬드 광산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멀어져 버렸다. 태무는 주저앉은 최영숙에게 다가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저지른 죗값은 법정에서 치르게 될 겁니다. 내 부모님과 내 아내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주지. 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곧이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검찰 수사관들이 파티장으로 들이닥쳤다. 최영숙은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발악했다. 이건 음모야.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이거 놓지 못해. 그녀의 비명은 처절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한때 그녀에게 아부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벌레 보듯 피하며 외면했다. 한성훈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방관과 무능이 불러온 파국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하려 입을 떼었지만 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외면했다. 아버지로서의 자격은 이미 오래전에 상실되었다는 무언의 거절이었다. 서윤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좌중을 향해 연설을 시작했다. 한성그룹은 이제 과거의 부패와 단절하고 K엠파이어와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투명한 경영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연설은 힘찼고 비전은 명확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더 이상 버려진 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진정한 리더였고 강태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선 여왕이었다.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새로운 권력자에 대한 경의이자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는 환호였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태무와 서윤은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그들은 유유히 리무진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 두 사람은 그제야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을 풀었다. 태무는 서윤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고생했어, 완벽했어. 서윤은 태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덕분이에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태무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지.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은 지금부터니까.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백미러 속으로 멀어지는 한성그룹 본사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주인은 바뀌어 있었다. 서윤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억압받던 신데렐라는 왕자를 만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유리구두를 깨트리고 왕자와 함께 검을 쥐고 싸워 승리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거친 세상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강태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손은 굳게 맞잡혀 있었고 그 온기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뜨거웠다. 최영숙과 한미주에 대한 법의 심판은 가혹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그들의 여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횡령과 배임은 물론이고 살인교사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분노로 들끓었다.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는 순간 최영숙은 피고인석에서 혼절했고 한미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을 응시했다. 한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을 누비던 그들은 이제 수의를 입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한성훈 회장 역시 모든 경영권과 재산을 박탈당하고 쓸쓸히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문과 명예는 그의 방관과 무능으로 인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인과응보라는 말로도 부족한 처절한 파멸이자 정의의 완벽한 실현이었다. 한서윤은 무너진 한성그룹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K엠파이어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녀는 구시대의 유물인 부패한 임원진을 전원 해고하고 능력 중심의 인재들을 등용했다. 그녀의 경영 방식은 냉철하면서도 합리적이었고 직원들은 그런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녀를 낙하산 인사나 회장 부인으로 보는 시선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과 비전으로 적자투성이었던 계열사들을 흑자로 전환시키며 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을 밝히며 서류와 씨름하는 그녀의 모습은 과거 농장에서 묵묵히 사과를 따던 끈기와 닮아 있었다. 그녀는 누구의 그늘도 아닌 스스로의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강태무 또한 자신의 자리에서 제왕의 위엄을 되찾았다. 그는 그룹 내부의 반대파 세력을 뿌리째 뽑아내고 조직을 재정비하여 K엠파이어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기업으로 공고히 했다. 하지만 그 바쁜 와중에도 그의 시선은 항상 서윤을 향해 있었다. 그는 서윤이 힘들 때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그녀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연인이었다. 언론은 연일 2세기의 커플을 대서특필하며 찬사를 보냈지만 그들은 스포트라이트에 취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갔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한 보석보다 단단한 신뢰 위에 쌓여가고 있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깊어지자 도심의 가로수들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몇 달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두 사람은 잠시 휴식을 갖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호화로운 해외 리조트가 아닌 강원도의 깊은 산골 그 작은 사과 농장이었다. 최고급 세단을 타고 도착한 농장은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낡은 기와집과 잡초가 무성했던 마당은 관리인에 의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곳의 서린 추억과 공기는 변함이 없었다. 차에서 내린 서윤은 맑은 산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해방감을 느꼈다. 서울에서의 치열한 전투를 뒤로하고 마침내 고향에 돌아온 듯한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다. 두 사람은 격식 차린 정장을 벗어던지고 편안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태무는 익숙하게 장작을 패기 시작했고 서윤은 과수원으로 나가 붉게 익은 사과들을 살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 부부가 가장 행복해 보이는 순간은 바로 이 흙냄새 나는 농장에서였다. 태무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서윤을 바라보았다. 햇살 아래서 사과를 따며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다웠다. 그들은 이곳에서 서로의 껍데기가 아닌 본연의 모습을 사랑하게 되었고 가장 밑바닥에서 서로를 구원했다. 이 농장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싹트고 결실을 맺은 성지였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마루에 걸터 앉아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으며 소박한 파티를 열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렸다. 태무는 맥주 캔을 따서 서윤에게 건네며 나직하게 물었다. 후회하지 않아? 화려한 도시를 떠나 가끔은 이렇게 시골에 박혀 지내는 거.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태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천만에요. 여기가 내 진짜 집인걸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지만 여기는 우리 시작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녀의 대답에 태무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는 아니었지만 그가 직접 깎아 만든 나무 반지였다. 태무는 서윤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진지한 눈빛으로 고백했다. 처음에는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계약서가 필요 없어. 내 남은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내 제국의 절반이 아니라 내 전부를 당신에게 줄게. 투박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그의 프로포즈에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당신의 전부가 될게요. 가난한 농부 강태무도 재벌 회장 강태무도 나에게는 그저 사랑하는 내 남편일 뿐이에요. 두 사람은 모닥불 앞에서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서로의 심장 소리가 하나로 포개어지는 순간이었다. 세월이 흘러도 두 사람의 전설은 계속되었다. K-엠파이어 그룹은 서윤과 태무의 공동 경영 체제 아래 전례 없는 번영을 누렸고 그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역사에 남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그들만의 비밀이 있었다. 매년 사과 수확철이 되면 회장님 부부가 일주일 동안 연락이 두절된다는 사실이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모든 수행원을 물리치고 강원도 산골 농장으로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제국의 황제와 여왕이라는 무거운 왕관을 내려놓고 평범한 농부 부부가 되어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며 서로의 존재만을 오롯이 느꼈다. 그것이 그들이 지켜낸 가장 소중한 행복이자 삶의 원동력이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노을이 붉게 물든 과수원 길을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과 얼굴에 생긴 주름조차도 그들의 기품을 해치지는 못했다. 태무는 여전히 단단한 손으로 서윤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서윤은 소녀처럼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잘 익은 사과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서윤이 문득 태무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때 기억나요? 당신이 나한테 밥값은 해야 한다고 했을 때 태무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기억나지. 당신이 그렇게 일 잘하는 일꾼일 줄 알았으면 평생 농사나 지으며 살 걸 그랬어.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과수원 가득 울려 퍼졌다. 먼 길을 돌아 그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자리는 예전과 달랐다. 이제 그곳에는 외로움도 상처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함께 일궈낸 찬란한 추억들만이 가득했다. 태무와 서윤은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붉은 노을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값진 평범한 하루의 끝자락이었다. 진짜 재벌 상속녀와 위장한 농부의 기막힌 결혼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길게 이어지며 완벽한 해피엔딩을 그려냈다.